제 이름은 김연옥, 일은 하고도 한 해를 더 넘긴 나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하늘로 떠났고 지금은 이 넓은 2층 집에서 저 혼자 살고 있지요. 하나 있는 아들, 동준이네는 여기서 차로 꼬박 10분 거리에 삽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얼굴을 보고 사니 이만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며느리 이채원에게서 아침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유독 필요할 때만 한 톤 높아지곤 했어요. 어머니, 저 채원이에요. 지금 혹시 바쁘세요? 바쁘지 않았습니다. 일흔 넘은 노인이 혼자 사는 집에 바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텃밭에 물 주고 어제 보던 아침 연속극 재방송이나 볼 참이었지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다행이다. 저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시거든요. 장을 좀 봐야 하는데 짐도 많을 것 같고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를 외치며 마트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 한 번 내쉬고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수밖에 없었지요. 동준이 장가 보낸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며느리의 저런 당당한 부탁이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약속한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원은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해산물만 파는 코너로 저를 이끌더군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꽃게찜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왕 해드리는 거 제일 크고 좋은 놈으로 해드리려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수조에서 힘차게 다리를 움직이는 활꽃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큰 등껍질이 검푸른 빛을 띠는 실한 놈들이었지요. 사장님, 이거 제일 큰 걸로 6마리만 주세요. 아니요. 8마리로 주세요. 푸짐하게 먹어야죠. 값을 치르는 며느리의 손길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 꽃게를 담은 아이스박스 말고도 며느리는 한우 갈비살이며 자연산 송이며 오색전이며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의 재료들을 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카트 2개가 가득 찼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이거 다 어떻게 들 뻔했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는 그 무거운 짐 한쪽을 나눠 들고 며느리의 차에 올랐습니다. 10분 거리에 저희 집이 아닌 30분이 넘게 걸리는 안사돈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며느리는 얼마나 자기 엄마가 이 꽃게를 받고 좋아할지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엄마, 이 정도는 드셔야 해요. 그동안 저희 애 봐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렇죠, 어머니? 그럼, 당연하지. 사부인께서 고생 많으셨지. 저는 그저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집은 아들네가 사는 아파트보다 더 넓고 환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저와 며느리가 낑낑대며 짐을 부엌으로 옮기자 안사돈이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일찍부터 와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채원아, 어서 사부인 물부터 한 잔 드려라. 안사돈은 저보다 2살 아래였지만 참 곱고 정갈한 분이셨어요. 저에게 늘 깍듯하게 사부인이라 부르며 존대했지요. 하지만 그 깍듯함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채원이가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극진한지 보는 제가 다 흐뭇합니다.
제 말에 안사도는 우리 딸이 속이 깊지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부엌 한편에서 쉴 새 없이 채소 끄트머리를 다듬고 씻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도는 주방 중앙에서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볶으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더군요. 저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자잘한 허드렛 일이나 도울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퇴근한 아들 동준이와 사위까지 모였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꽃게찜이 올라왔습니다. 붉게 익은 꽃게 8마리가 커다란 접시에 산처럼 쌓여 있었죠. 와, 엄마,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야, 꽃게가 정말 실하네요. 아들 동준이는 안사돈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가장 큰 게 다리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이 집게발 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발라드릴게요. 며느리 채원이도 질세라 몸통살을 발라 안사돈의 접시 위에 수북이 쌓아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 알이 꽉 찼네. 그날따라 유독 두 사람이 다정해 보이더군요. 안사돈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고마워. 하며 행복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앞에 놓인 잡채 접시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꽃게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게 먼저 꽃게 다리 하나 권하는 이가 없었어요. 동준이는 장모님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며느리는 제 엄마 입에 살 넣어주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뻗어게 다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껍질이 어찌나 단단한지 70 넘은 제 소나기 힘으로는 잘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낑낑대고 있으려니 안사돈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그거 제가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지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작 제 아들인 동준이는 그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장모님과 사위가 나누는 직장 이야기에 끼어들어 맞장구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 화려한 잔치상에서 저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겉돌다 겉돌다 결국 케이크에 촛불을 끄자마자 몸이 좀 피곤해서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준이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피곤한지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채원이가 좋아하더라. 그래. 사부인께서 참 행복해 보이시더라. 장모님이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채원이도 그렇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거리의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엄마 잘 자. 손 한번 흔들고는 쏜살같이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늦었으니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는 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지요. 저는 텅 빈 2층 집 현관에 들어서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제 71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아침 일찍 미역국이라도 끓여오지 않을까? 아니면 근사한 식당이라도 예약해놓고 저녁에 오라고 하지 않을까? 꽃게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갈비찜 한 그릇이라도. 하지만 오전 내내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운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뽑으면서도 괜히 신경질이 나더군요.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냉장고에 남은 밥이나 물에 말아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동준이가 동네 제과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채원이는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요. 오다가 들렀어요. 오다가 들렀다. 는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저녁은 먹었고? 아, 그럼요.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요.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반찬 가게에서 좀 사왔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미역국도 못 끓여드리고 죄송해요. 괜찮다. 바쁜데 뭘. 저는 애써 웃으며 비닐봉지를 풀었습니다. 안에서는 익숙한 플라스틱 반찬통이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검붉은 장조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멸치볶음 좋아하시잖아요. 입맛 없으실 때 드시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멸치볶음을 좋아합니다. 밥 반찬으로 이만한 게 없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일주일 전 제 손으로 직접 씻고 다듬어 쪄냈던 그 붉고 거대했던 꽃게의 모습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사돈의 생일에는 살아있는 활꽃게를 사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내고 시어머니인 내 생일에는 퇴근길에 오다가 들러서 사온 3,000원짜리, 아니, 값이 문제가 아니지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이 멸치볶음이라니요. 아들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촛불이라도 불까요? 채원이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피곤한데 어서 들어가 봐라. 나도 저녁 먹고 좀 쉬어야겠다. 저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차갑게 나간 모양입니다. 어머니 화나셨어요?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화나긴. 일찍 가서 쉬어. 내일 또 출근해야지. 그럼 저희 가볼게요. 어머니,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10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뜯지도 않은 케이크 상자와 그 옆에 놓인 멸치볶음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허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플라스틱 통에 담긴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 제가 아들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바친 세월의 가치가 고작 이 멸치볶음 한 통이었나?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오다가 들러서 받는 대접으로 채우며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멸치볶음으로 끝난 생일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는데도 저는 한동안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른한 살의 아침이 다 그렇듯 몸 여기저기가 쑤시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서였지요. 텅 빈 집안에 저 혼자라는 사실이 그 멸치볶음 통만큼이나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밥솥에 밥을 안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주고 간 플라스틱 반찬통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군요. 뚜껑을 열어 멸치볶음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달고 며느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이 분명한 그 조미료 맛이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채원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피곤하다며 10분도 안 앉아 있다 가더니 아침부터 웬일인가 싶었지요. 어머니, 어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제와는 또 다른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제가 오늘 회사에 정말 중요한 보고가 있어서 일찍 나왔는데 깜빡한 게 있어요. 오늘 손주 녀석이 학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오후 3시요.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어머니가 대신 좀 데리러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니? 듣고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학원 끝나는 시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당장 어떡해요라며 울상을 짓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3시까지 그 학원 앞으로 가면 되는 거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나중에 꼭 보답한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나중이 과연 언제일까요? 오후 2시 반, 저는 버스를 타고 손주가 다닌다는 영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10분 거리지만 저희 집에서는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하는 꽤나 번거로운 거리였어요. 정류장에 내려서도 10분은 좋게 걸어야 했습니다. 학원 앞은 벌써부터 아이들을 데리러 온 엄마들의 차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 비싼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학원 건물 입구에 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손주, 준이도 친구들과 킬킬대며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하고도 그저 할머니 하고 덤덤하게 인사만 하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으로 아주 매끄럽고 반짝이는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는데 준이가 그 차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며 달려갔어요. 외할머니다. 와, 할머니.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고 안사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발견하고는 조금 놀란 듯 예의 바르게 목례를 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아, 네. 채원이가 오늘 바쁘다고 해서 제가 대신 좀 나왔습니다. 준이는 신이 나서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할머니, 오늘 나 데리러 오셨네요? 엄마가 외할머니 오시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안사돈은 저를 향해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오기로 한 날이 아닌데 채원이가 하도 부탁을 해서요. 마침 시간도 비고해서 나왔습니다. 사부인, 그럼 저희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이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들어가세요.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이를 태운 안사돈의 차는 부드럽게 코너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차 뒷공무니만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대신 좀. 알고 보니 저는 대신이 아니었습니다. 긴급 호출이었던 거지요. 평소에 손주를 돌보는 정규직은 안사돈이었고 저는 그저 안사돈이 시간이 안 될 때 급하게 부르는 대체 인력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안사돈에게는 맛있는 것이라는 보상까지 따라붙었고요. 허탈한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꽃게찜과 멸치볶음, 그리고 정규직 외할머니와 대체 인력 친할머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며느리 채원이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쓰고 고마움은커녕 미안함조차 제대로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어제 받은 멸치볶음의 짠맛이 다시 입안에 감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 동준이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웬일이야? 채원이는? 준이는? 채원이는 준이 데리고
처갓집 갔어요. 장모님이 준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고 아들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래, 밥은? 밥 먹었어? 아니요. 그냥 엄마 얼굴 보려고 잠깐 들렀어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가 시원한 매실차를 한 잔 타내왔습니다. 아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회사 일은 할만하니? 힘들어 보여. 힘들죠, 뭐. 다 그렇죠. 아들은 매실차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한참이나 딴청을 부렸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기도 하고 제 텃밭 쪽을 내다보며 엄마 상추 잘 자라네요. 하는 영양가 없는 소리도 했지요. 그러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있잖아요, 엄마. 왜? 무슨 말 하려고? 다름이 아니라 이 집 말이에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너무 크잖아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 말은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청소는 또 어떡해요. 방도 다 비어 있고 그리고 요즘 부동산 보유세 그런 것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동준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팔기라도 했으면 좋겠니? 제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아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 집이 지금 잠자는 자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산이요. 아깝잖아요. 이 좋은 자산을 그냥 이렇게 썩히는 게 잠자는 자산, 썩히는 것.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남편과 제가 20살 무렵 만나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고생 없이 돈을 모아 마흔이 넘어 겨우 장만한 집입니다. 이 집 마룻바닥, 벽지 하나하나, 심지어 마당에 저 감나무까지 제 남편과 저의 피와 땀이 서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남편이 떠나고 이 집에 홀로 남겨진 저에게 이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은 날의 전부였고 남편의 흔적이며 제 남은 생을 기댈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놈이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이 집을 잠자는 자산이라고 부르다니요. 썩히는 게 아깝다고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매실차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준아. 네, 네 엄마. 너도 이 집에서 자랐어. 네가 어릴 때 저 마당에서 공 차다가 장독 깨뜨린 거 기억 안 나니? 너 대학 합격했다고 네 아빠랑 내가 저 대문 앞에서 너를 업고 덩실덩실 춤췄던 건 이 집은 나한테 그런 곳이다.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 그런 소리 2번 다시 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제 굳은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 그럼 가볼게요, 엄마. 채원이가 기다려서. 아들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봐라. 저는 아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자는 자산이라는 그 끔찍한 단어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꽃게찜과 멸치볶음은 그저 서운함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산은 그건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엄마가 아니라 처분해야 할 자산의 일부일 뿐이었던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나갔습니다. 그 일들을 잊어보려 애썼지요. 먹을 갈고 화선지에 붓을 대면 그나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로비로 나오는데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기서 다 뵙네요. 안사돈은 특유의 그 상냥하고 깍듯한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사돈은 이곳에서 요가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군요. 네, 사부인.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오셨나 봐요. 네.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쑤셔서요. 호. 사부인은 서예하셨나 봐요? 어쩐지 멋있으세요. 안사돈은 오늘따라 유독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손에는 처음 보는 근사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상표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딱 봐도 백화점 1층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었어요. 제 시선이 가방에 머무는 것을 느꼈는지 안사돈이 가방을 고쳐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 이거요? 이거 우리 채원이가 사준 거예요. 아, 네.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이런 걸 드냐고 손사래를 쳤는데 글쎄 우리 딸애가 막무가내지 뭐예요. 안사돈은 절대 저를 약 올리거나 자랑하려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나오는 꾸밈 없는 말씨였지요. 얼마 전에 준이 돌보는 거 힘들다고 제가 좀 알아누웠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채원이가 엄마 고생하는데 자긴 해준 것도 없다면서 기어코 이걸 사들고 왔지 뭐예요. 엄마, 이거 들고 친구분들이랑 좋은 데 다니세요. 하면서요. 사부인, 제가 복이 많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손주를 돌봐주다가 병이 나서 누웠고 며느리는 고생했다며 저렇게 비싼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손주 학원 픽업 땜빵이나 하고 안부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은 자식에게 복이 많은 엄마였고 저는 자식에게 잠자는 자산을 가진 짐이었습니다. 사부인,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서예를 너무 열심히 썼나 봐요. 그럼 사부인, 운동 잘하시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주민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안사돈이 들고 있던 그 반짝이는 핸드백과 제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멸치볶음통이 머릿속에서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동준이도 며느리 채원이도 저를 그저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는 처분해야 할 자산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분노와 서러움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또다시 며느리와 아들을 용서하려 애썼습니다. 걔들이 뭘 알겠어요. 아직 젊고 자기들 살기 바쁘니 그런 거겠지요. 제가 좀 더 이해해야지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칠 전부터 뭉근하게 끓여놓은 사골국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준이가 요즘 부쩍 피곤해 보이던 것이 생각났거든요. 잠자는 자산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괘씸했지만 그래도 어미는 어미였습니다. 저는 가장 큰 곰솥에 든 사골국을 플라스틱 통에 가득 나눠 담았습니다. 양손에 무겁게 들고 10분 거리의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둘 다 출근하고 준이는 학교에 간 모양이었지요. 저는 아들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없니? 대답 없는 거실을 향해 한 번 소리치고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사골국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혹시 집안이 어지럽지는 않은지 둘러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식탁 위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겉봉에는 미국 최상위 엘리트 중학교 유학 프로그램 설명회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화려한 컬러의 안내 책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외국의 학교 캠퍼스 사진,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안내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준이의 이름을 넣어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 글로벌 리더로의 첫걸음.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프로그램 비용 안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입학 신청금, 1년간의 학비, 기숙사비, 방과 후 활동비, 거기에 외국인 학생 관리 비용이라는 알 수 없는 항목까지. 모든 비용을 더하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림짐작으로 계산해 보아도 아들 동준이와 며느리 채원이 둘이 버는 연봉을 몽땅 합쳐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잠자는 자산이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데 너무 크잖아요. 이 좋은 자산을 그냥 이렇게 썩히는 게 아깝잖아요. 저는 손에 든 안내 책자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제 집을 팔라고 부추겼던 이유, 저를 잠자는 자산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늙은 어미의 잠자는 집이 필요했던 거였지요. 저에게는 멸치볶음 하나로 생일을 때우면서 그들은 제 뒤에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집을 팔아서 제 남편과 저의 피와 땀이 어린 그 집을 팔아서 손주를 미국에 보낼 작정이었던 거예요.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채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채원아. 웬일이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집이세요? 며느리는 제가 자기들 집에 와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듯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집에 있다. 왜?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부탁? 저희가 준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신청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혹시 어머니가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눈앞에 유학 안내 책자와 며느리의 목소리를 번갈아가며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간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더듬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냥 준이가 수학을 좋아해서요. 구청에서 하는 무슨 심화반 같은 거예요. 네. 영재반? 뭐 그런 거요.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서 신청금을 빨리 걸어야 한다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 심화반이라니요. 영재반이라니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미국 엘리트 유학 안내서에 적힌 금액은 구청 심화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보로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 신청금이 얼만데? 그게 한 200 정도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채원아. 네, 어머니. 나 지금 너희 집이다. 네, 저희 집이요? 갑자기 왜?
네가 말한 구청 심화반 안내서가 이거니? 저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유학 안내 책자를 말하는 것임을 금방 알아차린 거겠지요. 어머니, 그건 됐고, 내가 가져온 사골국 냉장고에 넣어뒀다. 나중에 동준이 오면 챙겨 먹여라. 끊는다. 저는 며느리의 변명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학 안내 책자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사골국 통을 다시 꺼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내 정성이 담긴 국을 먹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동준이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어느새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10분 남짓한 길이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멸치볶음으로 시작된 서운함은 잠자는 자산이라는 모욕을 거쳐 이제 거짓말과 기만이라는 배신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안사돈만큼의 존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자금원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집안에 어스름이 깔릴 때까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불러서, 며느리를 불러서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며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를 속여? 하고 울부짖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들은 그저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준이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라며 제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남편과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는 제가 지난 4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온 가계부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계부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거실 바닥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의 갱지 노트부터 90년대의 스프링 달린 두꺼운 장부, 그리고 최근의 가죽 커버 수첩까지 제 젊은 날의 역사가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쌀 한 말, 연탄 100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지출 내역을 보니 남편과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던 그 시절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동준이가 태어나고 분유가, 기저귀 값이 가계부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지요. 동준이 초등학교 입학 가방, 동준이 태권도 학원비, 동준이 대학 등록금. 저는 수십 년간 나를 위한 지출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연옥을 위한 콩나물 한 봉지는 없었지만 동준이 엄마로서 사야 할 콩나물은 있었지요. 김연옥을 위한 원피스 한 벌은 없었지만 동준이 학부모에 입고 갈 정장 한 벌은 있었습니다. 제 가계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한, 그리고 아들을 위한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십 건의 가계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계부는 어디에 있지? 김연옥이라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 김연옥이라는 사람의 자산과 부채, 김연옥이라는 사람의 꿈과 미래를 위한 가계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71살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자식은 이제 저를 잠자는 자산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남은 시간마저 저들의 유학 자금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걸린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멸치볶음 반찬 통 앞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던 늙은 여자가 아니라 40년간 한 집안의 재정을 책임지고 꿋꿋하게 버텨온 단단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은 졌지만 그 눈빛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연호가. 이제부터라도 너를 위한 가계부를 쓰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김연옥 나 자신을 위한 장부를 새로 쓸 때가 온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동네 주민센터가 아닌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은행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장롱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입었던, 그리고 동준이 결혼식 날 입었던, 제게는 가장 격식 있는 검은색 투피스 정장이었지요. 은행은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 곧장 VIP 상담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젊은 은행원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지점장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아, 혹시 약속은 하셨나요? 약속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이름 그리고 제 이름을 대면 만나주실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은행은 제 남편이 평생을 거래했고 저 또한 모든 자산을 맡겨둔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지점장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로 직접 왕림하셨습니까? 전화 주셨으면 제가 달려갔을 텐데요. 지점장은 제 남편의 조문도 왔었던 낯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쁘신 분을 오라가라 할 수 있나요? 제가 오면 되지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제 앞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오늘 온 건 제 재산 현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입니다. 네. 아,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예금과 펀드는 아니요. 그런 것 말고요. 지금 당장 제가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 집을 포함해서요. 제 단호한 말에 지점장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집 말씀이십니까? 그 자택을 혹시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을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저 모르게 따로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지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몇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지점장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현재 어르신 명의의 예금, 그리고 회장님께서 남기신 비상금성 유산과 보험금까지 합산한 현금성 자산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택은 현재 이 지역의 개발 호재가 겹쳐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에 찍힌 숫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저와 동준이를 위해 꽤 많은 것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집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놀라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무엇이 충분한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제분이 사업을?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동준이가 이 돈을 노리고 제게 무슨 압박이라도 넣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였지요. 아니요. 지점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알아본 겁니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한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올 때와는 달리 아주 가벼웠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잠자는 자산을 가진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는 김현옥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곧장 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상업지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생긴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지요. 저는 그중 가장 화려한 빌딩 1층에 자리한 프리미엄 부동산 중개법인이라고 쓰인 사무실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중개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려고 합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찾으시는 지역이나 평수가 있으신가요? 지금 사는 집은 2층 단독주택입니다. 이걸 팔 거예요. 저는 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동네 집값이 비싸다는 것을 잘 아는 눈치였지요. 네, 아주 좋은 물건이네요. 바로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중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제 아들 내외는 모르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공개적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확실한 구매자에게만 연결해 주세요. 내 사정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둘째, 저는 새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아닌 저기 강 건너 새로 생긴 저 신도시 있잖습니까? 그쪽으로요. 아, 네. 그쪽도 저희 전문입니다. 저는 크고 넓은 집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보안이 철저하며 이제 막 지어진 새 아파트였으면 합니다. 혼자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한 곳으로요. 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합니다. 중개인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원하시는 조건에 꼭 맞는 곳으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최상급 매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저는 바로 떠날 겁니다. 네, 떠나신다니요? 여행을 갈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 잔금 처리나 이사 일정 같은 것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저와 직접 혹은 제가 지정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계부에 지출이 아닌 투자를 적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은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화려한 투자를 말입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눈부신 오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아주 큰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릿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채원아, 동준아, 너희는 너희의 미래를 위해 내 집을 탐냈지만 나는 내 노후를 위해 그 집을 팔기로 했다. 너희가 내게 준 멸치볶음의 가치만큼 나도 너희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내어줄 생각은 이제 없단다. 저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비로소 제 자신이 되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부동산 중개법인의 문을 나선 순간부터 제 삶은 이중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손주 학원 시간에 맞춰 밥을 챙기고 텃밭에 물을 주는 평소의 김현옥이었지만 속으로는 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단호한 김연옥이 있었지요. 제 휴대전화는 늘 진동으로 해두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르게 중개인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오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유학 서류를 받다는 것을 알게 된 며느리 채원이는 그날 저녁 바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듯 사죄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변명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 서운하게 해드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준이 미래가 걸린 일이라 저희도 모르게. 엄마, 채원이가 말실수한 거예요. 구청 심화반이나 미국 유학이나 다 준이 잘 되라고 알아보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한데 저희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 꼭 보내야 하는 거니?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준이가 거기서 2년만 공부하고 오면 한국에서 다니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된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채원이의 가짜 관심이 시작된 것은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냈다며 얼굴만 비추고 가기도 했고 어떨 때는 퇴근길이라며 과일 주스 같은 것을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드시지요. 어머니, 이거 새로 나온 영양제인데 기력에 좋대요. 제가 어머니 거 하나 사왔어요. 일주일 전 제 생일에는 멸치볶음 하나 사들고 왔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절과 상냥함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저는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주말 대청소를 핑계로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정말 너무 넓어요. 청소하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구석구석 다 닦아드릴게요.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이며 베란다를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지요. 며느리의 눈은 청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벽지에 살짝 금이 갔네요? 이거 수리하셔야겠어요. 어머니, 보일러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나중에 집 내놓으려면 이런 것도 다 손봐야 하는데 집을 내놓는다는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참 쉽게도 나왔습니다. 마치 이 집이 이미 자기들 소유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텃밭에 물을 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이 집 팔 생각 없다고 했을 텐데. 에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지금이 적기예요. 어머니, 이 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하니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오세요. 저희가 매일매일 모실게요. 네. 저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햇빛 아래서 땀을 닦는 척하는 그 얼굴에 조바심과 욕심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채원아. 네. 네, 어머니. 너는 이 집이 얼마로 보이니? 네. 너한테는 이 집이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너희 손주 유학 자금으로만 보여.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서운한 건 나다. 너는 나한테 잠자는 자산이니 뭐니 집을 썩힌다느니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들을 둔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이 집은 내 남편 목숨값이고 내 젊음이야. 너희가 함부로 자산 운운할 그런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한참을 더 서성이다가 어머니, 저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하고는 소리치고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가짜 친절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아들 동준이가 나섰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 내외는 저를 자기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멸치볶음도 가짜 청소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갈비찜이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채원이가 엄마 오신다고 아침부터 갈비찜 재웠어요. 식탁에는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갈비찜과 잡채, 온갖 나물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안 사돈 생일상만큼은 아니었지만 제 생일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지요.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제 접시 위에 갈비를 올려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많이 드세요. 손주 준이도 옆에서 재롱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 간대요. 신난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밥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벌써 아이에게까지 유학 이야기를 다 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준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숙제해야지라는 핑계였지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저를 부른 진짜 이유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아들 동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녀석은 어릴 때부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40이 넘은 지금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더군요. 엄마, 그래. 저 채원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엄마 아직도 그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비싼 갈비찜을 했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뭔데? 니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유학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잖니. 제 직설적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 채원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속셈이라니요. 다 어머니 좋고 저희 좋고 준이 미래까지 좋아지는 일이라 그렇죠. 어머니, 그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모시겠다? 그럼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로 오세요. 저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남는 돈은 아들 동준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남는 돈은 저희한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준이가 그냥 유학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손자가 이 집안의 장손이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인데 그 미래에 투자하시는 거라고요. 저희가 엄마한테 집을 그냥 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로 준이 성공시키고 나중에 엄마 10배,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네, 엄마. 아들은 제 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가만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동준아. 네, 엄마. 너는 네 아들 미래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당연하죠, 엄마. 부모가 돼보시면. 아니, 엄마도 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래, 키웠지. 내 모든 걸 바쳐서 너를 키웠어. 그랬더니 너는 이제 네 자식 미래를 위해서 이 늙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집을 팔라고 하는구나. 엄마, 그건 투자가 아니지.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희생 강요다. 너는 지금 이 어미한테 네 자식을 위해 또 한 번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효도와 투자라는 말로 포장해서. 나는 생각해보마.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과 초조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제가 당장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본다고 하니 김이 샌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동준아, 이것 하나만은 알아둬라. 네, 네 아들의 미래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아빠가 평생 일군 집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아빠로서 네 능력껏 책임지는 거라고. 알겠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비찜 잘 먹었다. 잘 있어라. 두 사람은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 말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거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본다는 제 대답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그 잠자는 자산을 깨우기 위해 이미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요. 그들은 제가 그저 그들의 설득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이미 저만의 새 집을 보러 다닐 약속을 잡아둔 뒤였습니다. 압박은 거세졌지만 제 결심은 그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제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더 바빠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요구대로 시장에 떠들썩하게 내놓지 않고 물밑에서 조용히 구매자를 물색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그 동네 그 정도 집은 사실 내놓기만 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건이 확실하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분으로만 골라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개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텃밭에 나가는 척 혹은 마당을 쓰는 척하며 집 밖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 집안에서 아들 내외의 욕심이 묻어나는 그 공간에서 제 미래를 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아주 좋은 분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인데 두 사람 다 전문직이고 무엇보다 아파트 생활에 질려서 사모님 집처럼 마당 있는 집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금도 확실하고요. 혹시 주말에 조용히 집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에 또 들이닥칠지도 몰랐으니까요. 주말은 안 됩니다. 평일 오전 딱 1시간만 시간을 내지요. 아들 내외가 출근한 시간이요. 약속한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제 평생이 담긴 집을 처음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은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쓸어보고 우리가 함께 칠했던 대문의 페인트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중개인과 함께 젊은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와, 안녕하세요. 집이 정말 사진보다 훨씬 더 멋져요. 마당 좀 보세요, 여보. 우리가 찾던 바로 그런 집이에요. 젊은 아내는 마당의 텃밭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집의 구조와 햇살이 드는 방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르신,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에 마당까지 저희가 정말 꿈에 그리던 집입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준이가 쓰던 낡은 방, 남편의 서재, 그리고 볕이 잘 드는 제 안방까지요. 저희가 이 집에서 아이 낳고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팔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젊은 부부는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집을 잠자는 자산으로만 보는 아들 내외가 아니라 이 집의 가치를 알아보고 꿈을 이야기하는 이 젊은 부부에게 제 남편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그나마 덜 미안한 일이 될 거라는 거요. 그러시구려.
나도 당신들처럼 이 집을 아껴줄 사람이 주인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단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사 일정에 맞춰 잔금 날짜를 여유롭게 잡아달라고 부탁했지요. 모든 계약은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 이폐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이 아닌 변호사가 관리하는 신탁계좌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통장 내역을 혹시라도 들여다볼까 봐서요. 손에 계약서를 쥐고 사무실을 나왔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지요. 평생을 바친 집을 팔았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저는 중개인을 따라 강 건너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약속드린 대로 이 신도시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가장 보안이 철저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해서 사모님이 첫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의 차단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제가 살던 낡은 주택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자동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이 넘는 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개인이 디지털 도어록을 열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집은 제 집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쪽 벽면이 전부 유리창이었습니다. 그 통유리 너머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과 빼곡한 빌딩 숲, 그리고 저 멀리 산 능선까지 이 도시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전망이 정말 좋군요. 그렇지요? 이 집은 이 아파트에서도 가장 좋은 로열층, 파노라마 리버뷰입니다. 밤의 야경은 이보다 100배는 더 멋집니다. 중개인은 새로 설치된 주방이며 붙박이장이며 욕실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였고 손댈 것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개인은 현관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3중 보안 시스템입니다. 외부인은 이 로비 자체를 통과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도 사모님의 카드키가 없으면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지문 인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잠자는 자산을 확인하러 불쑥불쑥 찾아오는 며느리도 투자를 압박하러 오는 아들도 제 허락 없이는 이 현관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계약하지요. 집을 파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는 새 집을 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낡은 집을 판 돈의 절반 정도가 새 아파트 값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낡은 집의 잔금이 모두 치러졌다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의 잔금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새로 만든 아들 내외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통장에 제 남은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은행 VIP 라운지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그 통장의 잔액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가 너무 길어 한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이 그들이 그렇게 탐내던 잠자는 자산의 실체였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 녀석을 미국이 아니라 달나라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그렇게 쓸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물건을 샀습니다. 아주 크고 아주 가볍고 아주 단단한 붉은색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끌고 백화점 문을 나서는데 마치 다시 20살이 된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낡은 집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제 젊은 날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 버릴 것, 그리고 기부할 것. 상자에 물건들을 담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 이 지긋지긋한 자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사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생각 중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아마 자기들의 갈비찜 설득이 먹혀들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가기 이틀 전 새 집의 주인인 그 젊은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가구 배치를 미리 좀 해봐야 해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만 들러서 방 크기만 좀 재고 가면 안 될까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시구려. 오후에 잠깐 들르세요. 저는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텃밭에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상추와 고추도 새 주인의 몫이 될 테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집 대문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아들 동준이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며느리 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의 그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제게 달려오지도 않고 대문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지금 저 사람들 뭐예요? 왜 남의 집 마당에서 줄자를 들고 돌아다녀요? 저 사람들이 왜 어머니 집을 재고 있냐고요? 아, 그 젊은 부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고함에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흙 묻은 손을 털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 아니, 이제 곧 저 사람들 집이 될 곳이다. 이 집 팔았거든. 네. 뭐라고요? 팔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긴. 내 집, 내 마음대로 팔았지.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젊은 부부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이만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잠시만 계세요. 내 손님들이시니까요. 저는 부부를 제 등 뒤에 세우고 며느리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채원아,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어머니, 저희 준이 유학은요? 저희 계획은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때마침 아들 동준이의 차가 또 한 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채원이가 집을 팔았다니 그게 사실이야. 저는 제 집 대문 앞에 서서 저를 비난하듯 몰아세우는 아들과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뒤에는 이 집의 새 주인이 될 젊은 부부가 불안한 듯 서 있었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림이었습니다. 사실이다. 이 집 팔았어.
엄마, 왜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그 집으로 얼마나? 아들은 분노에 차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그 집으로 뭘 어쨌는데? 너희가 그 집으로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며느리 채원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희 준이 유학 가려고 계약금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실 줄 알고 저희가 계약금까지 보냈다. 그 말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압박하기 위해 혹은 제 돈을 이미 자기들 돈인 양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겠지요. 그래서요?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떡해요? 그 계약금 다 날리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아들 동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들 앞길을 아니 손주 앞길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어. 우리가 엄마한테 투자하라고 했지. 언제 그냥 달라고 했어. 우리가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잖아. 투자, 갚는다. 그 뻔뻔한 말들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 한 자락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장하던 박스 위에 놓여있던 포장용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무언가를 가지러 들어간 줄 알고 현관까지 따라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저희 이제 어떡하냐고요. 저는 현관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채원아, 네. 네 어머니 생신상엔 정성스러운 꽃게찜이 올라갔지. 며느리는 제 뜬금없는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살아있는 아주 실한 놈으로 네가 직접 골랐고 나는 그걸 꼬박 하루 종일 날라다 바쳤어. 그런데 내 생일엔 기억하니? 니들이 퇴근길에 오다가 들러서 사온 그 멸치볶음 한 통이 전부였어.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희에게 나는 딱 그 멸치볶음 같은 존재였던 거야. 없으면 아쉽지만 없어도 그만인. 하지만 너희 사돈은 그 정성스러운 꽃게찜처럼 귀하고 대단한 분이었던 거지. 어머니, 그건 저희가 그날 너무 바빠서 됐고,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동준아, 네 엄마, 너는 이 집을 잠자는 자산이라고 불렀지. 네 아빠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집을 썩히는 게 아깝다고 했어. 네 아들의 유학 자금을 위한 현금 인출기로만 봤던 거야. 엄마, 그건 비유가 아니지. 진심이었지.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토록 압박했던 거잖니. 이 늙은 어미의 노후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너희 계획에 필요한 돈으로만 나를 봤던 거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채원아, 너는 나한테 구청 심화반이라고 아주 우스운 거짓말까지 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그런 바보 같은 늙은이인 줄 알았겠지. 너희는 둘 다 틀렸다. 저는 제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나에게 남겨준 내 유산이고 내 인생이야. 너희들의 자산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팔았어. 내가 내 뜻대로. 어머니 제발. 그 돈? 당연히 내 돈이지. 너희가 손주 유학을 보내든 세계 일주를 시키든 그건 너희 부모가 책임질 일이야. 왜 내 집이, 내 노후가 그걸 책임져야 하니?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는 떠난다. 내일 당장. 너희가 나를 긴급 호출이나 하는 보모로 취급하고 잠자는 자산으로만 여기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는 떠날 거야. 너희가 모르는 아주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저는 울부짖는 며느리와 망연자실한 아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2번 다시 나한테 돈 구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줄 멸치볶음 한 톨도 이제 나한테는 없다. 저는 그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절규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부부에게 돌아섰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볼 꼴을 보였네요. 짐승들이 짖었다고 생각하고 마저 치수 제시지요. 제 단호한 말에 젊은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슬픈 그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끔찍한 소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짐은 이미 어젯밤에 모두 포장해 둔 터였습니다. 제 낡은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지만 저는 놀라울 정도로 잠을 잘 잤습니다. 문을 잠그고 제 뒤에서 울려 퍼지던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를 뒤로 한 순간 제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동이 트기도 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사하는 것조차 아들 내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가장 이른 시간으로 예약을 해두었지요. 사모님,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네. 버릴 건 다 버리고 가져갈 것만 챙겼습니다. 제 낡은 세간살이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서재 책상, 동준이가 어릴 때 쓰던 낡은 책장 그 모든 것을 저는 버릴 것과 기부할 것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제가 챙긴 것은 오직 제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앨범, 그리고 제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텅 비어가는 집은 이가 빠진 것처럼 휑했습니다. 마루에는 가구들이 놓여있던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지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모든 짐을 싣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울고 웃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담긴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이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서운함보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대문을 잠그며 집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너는 잠자는 자산이 아니라 내 소중한 추억이었어. 이제 편히 쉬어라. 이삿짐 트럭을 뒤로하고 저는 따로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제 새집, 강 건너 신도시의 그 반짝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동네를 벗어나 거대한 다리를 건너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새 빌딩들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제 새 집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저를 알아보는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저만이 누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저를 40층이 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의 지문 인식기에 제 엄지손가락을 대자 환영합니다, 주인님. 하는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가구가 들어오지 않아 텅 비어 있었지만 집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했습니다. 거실 통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그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위를 지나는 다리들과 강변의 공원, 그리고 저 멀리 제가 떠나온 낡은 동네까지 모든 것이 제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와, 저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짐이 도착하고 저는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쓰던 물건들은
이 아담한 집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낡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언젠가 아들 내외가 자고 갈까봐 남겨두었던 낡은 손님 이불 세트, 쓰지도 않으면서 추억이라며 쌓아두었던 동준이의 낡은 교과서들,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대신 저는 제 마음에 꼭 드는 것들로만 집을 채웠습니다. 가장 푹신한 1인용 소파를 통유리창 앞에 놓았고 가장 좋은 원목 식탁을 주방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구름처럼 폭신한 새 침대를 놓았지요. 짐 정리가 끝나고 저는 새로 산 찻잔에 향기로운 국화차를 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완벽한 제 성에서 며칠을 아주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두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낡은 집으로 찾아갔다가 텅 빈 집과 새 주인이라는 팻말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제 방 서재에 앉아 새로 산 노트북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주 녀석이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최신형이었지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배웠던 어설픈 타자 실력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혼자 가기 좋은 여행지, 유럽 자유여행 코스, 안전한 해외여행 방법. 그렇습니다. 저는 떠날 참이었습니다. 이 안전하고 멋진 새 집에 안주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집은 제 베이스 캠프일 뿐, 제 진짜 목적지는 이 창밖 너머의 더 넓은 세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구청 심화반이나 속이려 들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몰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세계 일주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한 번에 다 끊는 것이 아니라 파리인 로마 아웃, 그리고 다음은 카이로, 그 다음은 뉴욕.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표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백화점에서 샀던 그 붉고 단단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편안한 바지,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출국하는 날, 저는 제 새 아파트에서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김연옥은 더 이상 멸치볶음에 서러워하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세상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71세의 당당한 여행자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공항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저는 제 붉은색 가방을 카트에 싣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수속을 밟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탑승까지 시간이 남아 저는 난생 처음으로 공항 라운지라는 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돈을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더군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와인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첫 여행이니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요. 창밖으로는 제가 타고 갈 거대한 비행기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휴대전화의 전원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문자 메시지 수백 개가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들 동준이, 며느리 채원이, 심지어 안사돈에게서까지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부인, 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켜서 제 모습을 찍었습니다.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창밖의 비행기를 배경으로 제 생에 가장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찾지 마라. 내 인생 찾으러 간다. P.S. 내 새 주소는 강 건너 신도시의 새 아파트 주소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은 집에 없을 예정이니 찾아올 생각 마라. 메시지를 보낸 뒤 저는 비행기 모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상과 저를 연결하던 모든 소음이 끊겼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는 거대한 몸체를 흔들며 활주로를 달렸고 이내 솜털처럼 가볍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가 평생을 살았던 도시가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른한 살 김연옥의 진짜 인생이 지금 막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리의 센 강변을 거닐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직접 보며 감탄하고 있을 무렵 한국에 남겨진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6개월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저에게 용서를 빌러온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떠난 다음 날 아들 동준이와 며느리 채원이는 텅 비어버린 제 집 앞에서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대문에는 새 주인이 이사올 예정이니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차가운 경고문만 붙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여보. 어머니 정말 가셨어. 우리 이제 어떡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이었지요. 당신이 보낸 그 계약금, 그거 당장 유학원 가서 환불해달라고 해. 빨리. 아들 동준이가 소리쳤고 두 사람은 불이 나게 그 미국 엘리트 유학원이라는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어머님,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 시 계약금은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미 미국 쪽 학교에 송금한 돈이라서요. 그들이 저를 믿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을 생각에 덜컥 자기들 돈으로 보냈던 그 계약금은 그렇게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냉전이 흘렀다고 해요.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엄마한테 그깟 멸치볶음이나 갖다 주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됐잖아. 뭐? 너는 아들이라는 작자가 엄마한테 잠자는 자산이니 썩힌다느니 그따위 소리를 해? 너가 불을 지폈잖아. 그럼 엄마가 당연히 손주 유학 보내줄 줄 알았지. 그걸 반대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가 문제라는 거야. 어머니는 할머니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 너는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벌인 그 끔찍한 부부싸움은 방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손주 준이의 울음소리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나 미국 안 갈래. 그냥 안 갈게. 싸우지 마. 아이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은 그제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잃고 부모도 잃고 심지어 아이에게 상처까지 준 자신들의 어리석은 욕심을 말입니다. 며느리 채원이는 엉망이 된 얼굴로 친정어머니, 즉
안사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게 했던 것처럼 그저 위로받고 싶었던 거겠지요.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하소연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단호한 분이셨습니다. 채원이가 울며불며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자 안사돈은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질책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채원아, 엄마 흐흑. 네가 감히 사부인께 멸치볶음을 생신상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며느리는 그때 처음 느꼈다고 해요. 그건 그날 너무 바빠서 동준 씨도 늦고. 시끄럽다. 안사돈은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내 딸이 적어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네 시어머니 생신상에 그것도 사온 멸치볶음 따위를 올리고 네 친정엄마 생일에는 살아있는 꽃게를 쪄다 바칠 수가 있니? 엄마, 그건 너는 내가 그 꽃게찜을 받고 기뻐하는 게 좋았니? 네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염치도 없이 그분의 집을 팔아서 네 아들 유학을 보내.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뺨을 올려붙이려다 간신히 참았다고 합니다. 사부인은 너희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10년을 홀로 사신 분이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셨을지 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는 내 딸이 너라는 게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이 없다. 당장 가서 사부인께 싹싹 빌어. 어디 계신지 찾아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 그분이 너를 용서하시기 전까지 너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그런 혹독한 꾸지람을 들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겠지요. 한편 아들 동준이는 제가 문자로 보낸 새 주소를 들고 강 건너 신도시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집 현관문은커녕 1층 로비조차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저 여기 40층의 김현옥 씨 아들입니다. 김현옥 주인님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 아들인데 잠깐. 죄송합니다. 주인님께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방문객도 올려보내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이라니까요. 어머니, 엄마, 저 왔어요. 아들은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이 철저한 엘리베이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결국 쫓겨나듯 그 빌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제야 실감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요. 자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주 높고 안전한 곳으로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요. 아들은 그 빌딩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자산이라고 불렀던 어머니, 멸치볶음으로 때웠던 어머니가 얼마나 거대하고 소중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그날부터 제 휴대전화의 음성 사서함에는 두 사람의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로마로 넘어갈 때쯤 메시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당장 돌아와.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건너갈 때쯤 메시지는 걱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살아는 계신 거죠? 제발 연락 좀.
그리고 제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보고 있을 때쯤 메시지는 절박한 사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멸치볶음 자산 다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6개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성당, 카이로의 피라미드, 그리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까지 제가 평생 책에서나 보던 그 모든 곳을 제 두 발로 직접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른한 살의 늙은이가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친절했고 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여행 중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설픈 노트북 타자 실력으로 그날 본 것, 느낀 것을 기록했지요. 그걸 70대 할머니의 나홀로 세계 일주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인지 뭔지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해졌더군요. 제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젊은이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준이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여행작가 김연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보기 좋게 그을렸고 낡은 외투 대신 현지에서 산 멋들어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지요. 저는 제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시차 적응을 마친 뒤 비로소 아들 동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의 아들 목소리는 6개월 전 저에게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나다. 동준아. 엄마 맞아요? 어디 계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나 내 집에 있다. 너희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니다는 너희들이다의 줄임말로 제가 아들 내외를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층 로비의 보안 요원에게서 인터폰이 왔습니다. 주인님, 김동준 씨와 이채원 씨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올려보내드릴까요? 네, 올려보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 지문 인식기 옆에 화면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리 잔뜩 긴장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 동준이와 며느리 채원이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채원이는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 동준이는 그 짧은 사이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그들이 사올 수 있는 것 중 가장 비싸고 정성스러워 보이는 거대한 한우 갈비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꽃게찜도 멸치볶음도 아닌 속죄의 무게가 담긴 선물이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고 저희 욕심만 차리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아들 잘못 만난 엄마 불효자로 만들었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두 사람을
한참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일어나라 하며 당장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제 앞에서 이렇게 뼈저리게 인정하고 사죄할 시간이 말입니다.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 내 집 현관 바닥 차다. 들어와서 얘기해. 두 사람은 머뭇거리며 죄인처럼 제 뒤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집의 그 엄청난 야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일단 앉아라. 차 한 잔씩 줄게. 저는 제가 스리랑카에서 직접 사온 아주 향기로운 홍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푹신한 제세 소파에 앉는 것조차 어색해하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용서 구하러 왔니? 네, 어머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 용서하마. 제 담담한 대답에 두 사람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 용서한다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그 낡은 집에서 멸치볶음이나 뒤적이면서 너희 눈치나 보고 살았을 거다.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을 찾았어. 너희 덕분에 내가 김연옥으로 살 수 있게 됐어. 그러니 어떻게 보면 너희한테 고맙기도 하다. 두 사람은 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긴급 호출 보모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잠자는 자산도 현금 인출기도 아니야. 나는 나 김연옥이다. 나는 내 삶이 있어. 내일 당장 또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이 멋진 집에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릴 수도 있어. 너희 손주?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을 때, 시간이 될 때 볼 거다. 너희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알겠니?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제 단호한 선언으로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아이고, 저녁 먹자. 나 배고프다. 네. 아, 어머니, 저희가 뭐라도. 며느리가 허둥지둥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아니다. 앉아라. 저는 며느리를 만류하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이 집 주인은 나니까 내 규칙대로. 네. 저는 배달 앱을 켜서 이 동네에서 가장 평이 좋은 피자 가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피자 아주 잘하는 집이 있단다. 너희도 먹어볼래? 내가 제일 비싼 걸로 시켜줄게. 내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피자라는 말에 당황한 듯 어리둥절한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평생 시어머니가 피자를 시켜주는 경험은 처음이었겠지요. 이내 아들 동준이가 어색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좋아요, 엄마. 피자 아주 좋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멸치볶음도 꽃게찜도 아닌 아주 뜨겁고 맛있는 피자를 함께 먹었습니다. 제 새 집의 거실, 눈부신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6개월 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런 저녁이었습니다.